안정복은 도서 컬렉션이 굉장한 컬렉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장서가인데요. 삼국유사도 아마 그렇게 해서 같은 남인 집안에 있는 글을 돈 주고 사셨는지 뭐 하여튼 그 갖게 됐습니다. 목록을 작성했는데 하면서 안정복이 이제 자식들한테 당부를 했죠. 이게 현명한 자손이면은 이 컬렉션을 이제 더 불릴 것이고, 우둔한 자손이면은 이거를 이제 간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 해방 직후에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후손들이 이 책을 내다 팔았습니다. 한 군데 팔았으면 좋은데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만희씨류가 요행이 그 중에서 일부들을 좀 구입했습니다. 그 편지, 자기 스승 성호와 주고받은 40여 통의 편지하고 삼국유사, 안정복이 그 각주단 삼국유사를 구입해서 그게 전부 다 지금 일본 델리대학, 천리대학이라고 하는 그 도서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전 편지는 아직 못 받고요. 편지는 지난번 한 3통 정도만 꺼내봤고, 삼국유사는 대충 조사를 했었습니다. 요번에 12월 달에 한 번 더 가서 지금 조사할 생각인데요. 대학원생들 데리고 가서 금서룡이 그것을 구입할 때는 다 돈 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브로커가 7원 달라고 하는 거를, 그건 너무 헐값이다 그래서 30원 주고 구입했는데, 지금 30원이도 뭐 엄청난 헐값인데, 어쨌든 이만희씨류는 약간의 양심이 있어서 돈을 조금 더 쳐준 겁니다. 근데 이만희씨류가 가장 존경한 인물이 안정복입니다. 두 사람이 기질이 같아요. 이만희씨류도 자기가 공부하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책을 다 소장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만희씨류 컬렉션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 적어도 3군데 이상 흩어져 있었는데, 가족, 고향 집에 갖고 있던 거는 사후에 그 아들에 의해서 델리대학, 천리대학에 일괄 기증됐습니다. 제일 좋은 것들이 천리대학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토대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사후에 학교 연구실에 있던 거는 교토대학에 기증됐습니다. 그건 교토대학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목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아마 이 경성제대 교수를 겸임했기 때문에 경성제대에 있었을 텐데, 이거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친필로서는 원고 일부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총독부 통해서 중앙박물관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복의 그 학문, 안정복의 컬렉션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이만희씨류. 그걸 보려면은 델리 대학을 가야 되고, 저는 뭐 두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게 책에 대한 욕심이 약간은 있지만은 두 사람에 비해서는 뭐 한참 떨어지니까, 오늘날 학자들 중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학문의 어떤 진리를 탐구한 사람이 있겠나 싶습니다. 저도 보면은 그 이만희씨류가 존경한 사람이 안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복은 뭐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가족들이 희생을,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들을 겪었겠죠. 그 삼국유사, 안정복이 갖고 있던 삼국유사는 책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질이 그 고정지라는 지질인데, 닭나무로 만든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한지가 아니고 볏짚이라든가 귀리, 이런 곡물의 그 껍질 가지고 만든 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 쌀 껍질 겨자도 있고 그래요. 책에 보면은 이런 거는 지질은 훨씬 떨어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빨리 손상됩니다. 그래서 그 델리 대학이 갖고 있는 거는 이만희씨류가 갖고 있을 때 그 교토제대의 선임 교수, 그러니까 좌장 교수가 그거를 수리에 맡깁니다. 그래서 새로 한지로 새로 배접을 해가지고 책을 새로 수리해요.
지금 델리 대학 가면은 원래 삼국유사는 옛날 거는 책이 2책짜리인데 델리 대학이 갖고 있는 거는 8책으로 분권했습니다. 이만희씨류가 했을 리가 없고 그 좌장이 아마 힘으로 밀어붙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좌장이 하면서 그 작업을 한 데가 교토대학 앞에 있는 인쇄소에다 맡긴 건데, 인쇄소 주인이 작업을 다 끝낸 다음에 그 완성본하고 그 좌장이 준 명함을 줬거든요. 명함에다가 인쇄소 사장이 뭐 또 적었습니다. 이렇게. 그게 그대로 델리대학에 남아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그래서 그 인쇄소 사장이 여기에 교토제대의 나이토 교수가 뭐 갖고 와서 언제 맡긴 건데 지금 작업이 끝나서 반납합니다. 뭐 이런 명함이 있어요. 그 12월 달에는 정식으로 조사하러 가서 좀 사진 자료를 좀 찍어 올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일본 나고야 문고는 도쿠가와 집안의 컬렉션을 20세기에 들어와서 나고야시가 인수해서 이제 시립 도서관이 됐거든요. 나고야 문고라고.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거는 도쿠가와 집안이 갖고 있던 거고, 요거는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경복궁이나 창덕궁에서 약탈해 간 겁니다. 왕실이 갖고 있던 거기 때문에 종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지가 두껍고 아주 좋고 아무도 낙살 안 했습니다. 깨끗합니다. 지금 찍은 책처럼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나고야 거는 제가 이미지를 다 구했는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은 국보가 될 텐데 나고야에 있으니까 일본 문화재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규장각 거는 아주 선본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영남 남인이 갖고 있던 거라서 약간의 낙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삼국유사 그때 말씀드릴 때 크게 이 챕터가 9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1편부터 제9편까지 크게 내용이 9가지로 나눠지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연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간지 나오고 역대 국왕들 이름 나오고 이 사람들이 언제 즉위해서 언제 사망했고 재위 년수는 몇 년이고 그다음에 국왕의 이름은 뭐고 그 왕비 이름은 뭐고 그런 간단한 역사를 시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연표인데요. 연표에 해당하는 게 삼국유사 제일 앞에 실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련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련 사후에 누군가 집어넣은 겁니다. 인쇄할 때. 조판할 때 아마 집어넣은 것 같고요. 이련과 관계 있는 거는 그 다음에 기이라고 하는 화면에 있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편의 타이틀입니다. 제목입니다. 기는 기록하다는, 적는다는 뜻이고, 이는 기한 것, 신이 한 것, 신이 한 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장의 제목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서문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유일한 서문입니다. 이게 서문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책에 요새 보통 들어가는 머릿말. 요 머릿말이 요 저자의 생각을 담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러한 책을 쓰는가? 그걸 밝히는 겁니다. 서왈 하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기라고 하는 이 장을 설정해서 서술하게 된 그 취지, 그 뜻을 밝힌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삼국유사 전체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거라서 이걸 한번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이 모자랄까봐 그 다음에 고조선 관계되는 것도 하나 더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은 하고 시간이 부족하면은 그건 그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계에서 가장 큰 논쟁은 이게 공교롭게도 한국 학자하고 일본 학계하고 한국 학계의 논쟁인 셈인데요.
요 기이라고 하는 것의 서문이 삼국유사 전체의 서문이냐, 아니면은 기편에 한정되는 서문이냐, 그러니까 제2장의 서문이냐, 아니면 삼국유사 전체의 서문이냐, 요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일본 학자들은 기이편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좁혀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한국 학계는 삼국유사 전체의 서문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역사학이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진실을 놓고 가끔 이렇게 진영 논리가 개입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국 학자냐 일본 학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견해가 학문적으로 옳으냐 아니냐 이 차원이 아니고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요것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기이에 한정되는 서문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쪽입니다. 한문의 물리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기이에 한정되는 서문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그냥 한자 사전에서 말하는 뜻 그대로, 그 다음에 한문의 문법 그대로 번역하면은 결론이 나오는 건데, 결국은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가지고 최남선이 얘기했느냐, 이만희 씨가 얘기했느냐, 혹은 이병도가 얘기했느냐, 이게 참 어렵습니다. 후학들은. 요 문장 자체를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한다. 왜 공자 같은 데도 논어에도 나오죠. 자왈 그렇게 나오듯이 공자 가라사대. 여기는 이제 누군가 했죠. 서문에 이르노라. 대전은 이 문법적으로는 발어사입니다. 왜 경상도 사람들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을 시작할 때, 말을 꺼낼 때 자기 이제 목청도 한번 이렇게 가다듬고 또 청중들의 주의도 집중시키기 위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무릇, 대저 이런 말들은 이제부터 말을 할 테니까 귀담아 들으라 이겁니다. 무릇, 고지성인, 옛날의 성인께서는, 나중에 번역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네 자씩 이렇게 똑똑 끊어지게 돼 있는데, 이게 논어나 맹자와 같은 시경 뭐 이런 고문들의 전형적인 문체가 네 자로 되어 있습니다. 되죠. 옛날의 성인. 요게 갈지자가 영어에서 오브 있죠. 오브랑 비슷해요. 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용법이 소유격, 주격, 목적격 다양하게 사용되고요. 아예 동사로도 쓰이죠. 간단한 뜻도 있습니다. 또 이거를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한문에는 문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이거 빼도 뜻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의 성인께서는 방기예악 흥방 인의 설교. 이거 방은 바야흐르, 이제 그럴 때 바야흐르, 예악으로서 흥방, 나라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일으킬 때는 폭력으로 한 거나 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와 악으로서 나라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인과 의로서 설교, 교화하셨다. 백성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인과 의로서 하셨고, 나라를 일으키는 때는 예와 악으로서 하셨다. 성인께서요. 요순이라든가 요임금, 순임금, 주공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즉자는 그랬기 때문이란 뜻이죠. 그랬기 때문에 괴력 난신은
이 참 한문의 묘미인데요. 제소불어라. 이 괴와 력과 난과 신은 있다는 거죠. 있을 제자잖아요.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거 소가 장소잖아요. 불완전 명사.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불어. 말씀하지 아니하는 바에 있었다. 즉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괴와 력과 난과 신에 대해서는 성인께서는 노코멘트 하셨다는 겁니다. 나라를 일으킬 때는 예와 악으로서 예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쳐서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의 백성들을 가르칠 때는 인을 말씀하시고 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괴력 난신은 노코멘트 했다는 겁니다. 괴는 괴상한 거죠. 괴상한 거.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났다. 토끼의 머리에 뿔이 났다. 이런 게 다 괴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거, 합리적이지 않은 현상들이거든요. 괴상한 것들. 괴상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어제 답사 가서 봤는데 경상남도 어디 절에 갔더니 뭐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있더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신다는 거죠. 성인께서는. 력은 폭력입니다. 폭력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폭력적인 거. 이런 얘기는 안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는 어지러울 난자거든요. 무질서한 거. 어지러울 난자인데 이 난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질서에 반하는 거죠. 용돈 안 준다고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이런 게 난에 해당돼요. 신하가, 부하가 상사를 죽이거나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입에 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백성이 왕을 시해한다거나, 혹은 아내가, 이게 요새는 하고는 안 맞는데요. 가끔 왜 기가 센 부인들이 왜 남편 때렸다라고 하는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이 난에 해당되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진 현상들이죠. 무질서한 것들. 요새 너무 많잖아요. 기강이 완전히, 사회 기강이 무너져가지고 요새 이런 현상이 뭐 비일비재하는 뉴스만 틀면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자께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신이 제일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신은 귀신과 관계된 겁니다. 귀신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뭐 영혼은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공자는 노코멘트. 귀신에 대해서 노코멘트 한 겁니다. 괴력 난신, 그 성인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 공자께서는 괴력 난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후에 공자를 따르는 유자들에 있어서는 이게 삶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쓰는 사람들도 괴력 난신은 역사에서 기술하면 안 됩니다. 유자인 경우에는. 이게 공자가 세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서술의 원칙입니다. 중국에서 유자들의 역사 서술의 원칙이고, 고려도 유교가 들어왔죠. 그 고려시대 사람들도 이 원칙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괴력난신은 제소불어라. 논어에 나옵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논어 읽은 유자들은 다 이 원칙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삼국유사가 역사서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칙, 괴력 난신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에.
그런데 이 서문을 쓴 사람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공자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해서 역사서를 써왔다.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연이라고 하는 거는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혹은 뭐 그런데 연이나 그러나 이 원칙에 반대되는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중국을 보면은 그런 줄 알았더니 제왕지 장흥야에 역대의 제왕들이 역대 갈지자는 주격이 되죠. 역대의 제왕들이 장차 일어남에 있어서는 유비, 조조, 손권, 왕조를 개창한 왕들이죠. 왕건 뭐 이런 사람들, 유방, 당고조 뭐 이런 분들 다 제왕에 해당되죠. 이성계 이런 사람들. 이 역대의 제왕들이 장차 일어남에 있어서는 응부명하고 수도록 하셨다. 응은 응한다는 것입니다. 부응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부응했느냐? 부명에 부응했다는 뜻입니다. 요 명령인데 하늘이 명령을 내리죠. 옛날에는 이 왕권은 신이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왕권 신수설이에요. 하늘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특정한 성씨한테, 이씨한테 명령을 내리죠. 이게 천명이죠, 그게. 그럼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천명을 받들어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겁니다. 고려는 왕씨죠. 왕씨한테 천명을 주는 거죠. 네가 새로운 왕조를 세워라. 이성계한테 주고, 박혁거세도 주고, 고주몽한테도 주고 이렇게 천명을 주는 겁니다. 줄 때 그 명령이 부라고 하는 물건에 쓰여져 있는 거죠. 부절이라 그래서 징표입니다. 징표. 그러니까 명령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으로 천명을 주는데 그 천명을 담고 있는 징표입니다. 물건으로 된 징표예요. 예컨대 뭐 겨드랑이에 이게 날개가 달렸다든가 뭐 혹은 등에 북극성이 그려져 있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 부명에 부응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단 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록을 받았다. 도록을 받는 거, 요거는 일종의 예언서죠. 예언서. 언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서를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천명을 받든가 도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은. 근데 그게 필유이이어인자라 반드시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이는 남들이란 뜻이에요. 일반인들, 남들, 요건 비교격이고요. 남들과 다른 바가 반드시 있다. 천명이나 도록을 받을 때 뭐 다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징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건데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능승대변, 커다란 변화에 승은 편승하는 거죠. 올라타는 겁니다. 일이 잘 되려면은 바람을 타야 되잖아요. 요새 여러분 살아보시면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시대의 그 운을 잘 타고나야 됩니다. 이명웅이 요 시절이니까 이게 그 트로트 열풍을 타고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지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시대의 큰 바람을 타고 탈 수 있어야 됩니다. 능승대변, 커다란 변화.
트럼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크게 바람이 불잖아요. 세계의 정세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유무역에서부터 보호무역으로 이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큰 변화를 올라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으면 망하는 겁니다. 타야 된다는 겁니다. 드라마에도 보면은 왜 부드러운 남자가 주역인 그런 시대가 있고, 또 어떤 시대가 되면은 나쁜 남자가 주역인 시대가 있고, 그렇듯이 항상 시대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탄 다음에 이거는 움켜쥘 악자입니다. 악수할 때 악자인데요. 대기, 큰 그릇을 장악해야 된다. 아무리 변화에 올라탄다 하더라도 이명웅이 그 트로트 그 경연 대회에서 꼴등을 했던가 뭐 낙방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등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장악한 거죠. 그렇듯이 뭐 요새식으로 하면 민주당 당대표가 되는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서 그 대표라고 하는 타이틀을 장악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큰 그릇을 장악해야 된다. 그래야 성대업냐라 커다란 왕업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순서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제왕이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 1000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1000명의 그 징표가 일반인들하고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다른 바가 있어야 되고, 일단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시대의 큰 변화에 올라타야 되고, 대기를 장악해야만 위대한 왕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순서죠. 역사의 어떤 법칙 같은 것입니다. 이거 원칙이고요. 구체적으로 역사의 사례입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출도 낙출서하고 황하에서는 그림이 나왔고, 낙수는 낙양 옆을 흐르는 큰 강이죠. 낙수에서는 서가 나왔다. 이게 뭐냐 하면은 마방진 있죠. 수학에서 말하는 거. 오른쪽으로 더하나 왼쪽으로 더하나 뭐 대각선으로 더하거나 숫자의 합이 똑같은 거. 이게 마방진이라고 하는 건데, 이 황하에서 마방진이 나온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수도쿠 하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수도쿠. 보살님 그때 인도 여행할 때 우리 기차 안에서 맨날 수도쿠 했는데, 수도쿠 같은 건데, 수도쿠하고 약간 다른 건데, 정방형, 3칸 3칸 9칸짜리, 혹은 4칸 4칸 16칸짜리, 혹은 5칸 5칸에서 25칸짜리, 이렇게 해서 정방형 안에 1부터 차례대로 숫자를 씁니다. 1번부터 9까지, 1부터 16까지, 혹은 1부터 25까지 숫자를 쓰는데 겹치지 않게요. 그게 어느 쪽으로 더해도 합이 같습니다. 이게 마방진이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신기했던 거죠. 처음 그런 마방진을 발견했을 때. 그리스 수학에서도 일찍 발견된 거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미 이때 나온 거예요. 그 마방진이. 그러니까 황하에서 마방진이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은 제왕이 되는 거죠. 그런 거고, 또 하나는 팔괘, 주역 점칠 때 왜 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태극기에 그려져 있는 그 괘 그림이 나왔습니다. 괘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점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이제 최초의 1000명에 해당되는 징표였던 겁니다. 이게 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만들어졌다. 요 순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시작이죠, 중국 역사가.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면은 요거는 홍은 무지개거든요. 요는 에워싼다는 뜻입니다. 홍이 신모, 신성한 어머니를 무지개가 감쌌습니다. 그랬더니 복희가 태어난 겁니다. 탄생하다.
복희가 태어났고, 또 용이 여등이라고 하는 여인을 감흥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염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또 황아라고 하는 여인은 소녀죠. 황아는 궁상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소풍할 때, 놀고 있을 때 신동이 있었는데, 그 신동은 자칭 백제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는 백제의 아들이라 하고 하는 신동과 만나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교통해서 낳았다. 소호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다는 거죠. 소호가 모든 김씨의 시조죠. 소호가 태어났고, 이런 식으로 간적이라고 하는 여인은 계란을 머금고 삼키고서 설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고, 강원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동물의 발자국을 밟은 다음에 잉태한 지 14개월 만에 요임금을 낳았고, 요임금은 14개월 만에 낳았다는 건데, 그 어머니가 동물의 발자국을 밟고 임신했다는 겁니다. 또 용은 큰 연못과 사귀어서 폐공을 낳았고, 이 폐공이 한나라 유방이죠. 그 유방의 어머니는 연못이에요. 이 용인데, 이 용이 큰 연못과 사귀어 가지고 낳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차 이강 1호부터 강은 내려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래로 이 폐공 이후로도 기가 탄기라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런 사례들이 요 법칙에 따라서 제왕이 출현해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사례가 요 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한나라 유방까지는 사례를 들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이후로도 일일이 적을 수가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만 적겠다 이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중국의 역사서를 보니까 사마천의 사기부터 해서 역사서를 보니까 중국의 상고사에는 이러한 신이한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괴력난신은 말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역사를 기술할 때도 그런 줄 알았더니 중국의 역사서를 보니까 여기는 뭐 신의사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일일이 적을 수도 없을 정도로 사례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대해서 뭔가 반대되는 반증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서 고민한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고지식하게 지금 공자를 따르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 거죠. 아니면 중국 사람들은 공자님의 가르침을 안 따르는 건가? 혼란스럽잖아요. 여기서 이런 반대되는 사례들을, 무수한 사례들을 놓고 공자님의 이 가르침을 새롭게 적용하게 됩니다. 해겔이 말했던 정반합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기존에 원칙이 있고 세상이 변하면은 반론이 제기가 되고, 그 반론을 수용하는 새로운 또 다른 원칙이 수립되는 과정, 이게 정반합. 해겔은 역사가 그렇게 전개된다고 본 거죠. 정반합, 정반합, 정반합. 정인 줄 알았는데 반이 여기 나온 거고, 그러면 새로운 합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본즉, 그러면은 우리나라 삼국의 시조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 시조들이 모두 발호신이, 신이 한 데서 출발한 것이 하족 괴제리요. 우리나라 삼국의 시조들이 신이 한 데서 나왔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괴상한 거겠느냐? 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거를 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역사에서 제대로 기술을 하지 않았거나 아예 외면했는데 고지식하게 중국의 사례를 보니 우리보다 더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것도 괴상한 건 아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게 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은 우리나라도 그건 괴상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이라고 하는 이 장에서 신이 한 것들을 기록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기이라고 하는 장을 내가 왜 설정하느냐. 나는 신이를 적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공자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위배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신의사에 대해서 고려의 역사가들이 유자들이 그걸 제대로 적질 않았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괴상한 게 아니에요. 공자님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적겠다는 겁니다. 요 마지막 문장은 굉장히 그 문법적으로 좀 복잡하고 난해해서 그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의를 적는 까닭이다 이 뜻입니다. 내가 뭐 신기한 거, 기이한 거에 무슨 호사가적인 취미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적는 게 아니고 또는 공자님한테 대들기 위해서 적는 게 아니고 중국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나라 것도 괴상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적자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서문은 짧으면서도 자신의 그 주장을 아주 힘차게 제기한 건데 명문입니다. 어떤 그 역사가로서의 정신 그거를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빈틈이 없어요. 논리를 보면은 정반합의 이 전개 과정을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저자가 누군지 안 밝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국유사가 일연의 저술이니까 당연히 이런 것일 거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드는 이제 의심은 이게 과연 일연의 문장인가? 약간 요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저자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그 공자의 가르침을 좀 더 유연하게 유두리 있게 이제 따르겠다는 그것인데요. 기존의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김부식은 전형적인 유자잖아요. 김부식은 삼국의 이 시조들의 그 신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략하게 적었고 아예 단군신화는 뺐습니다. 단군신화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기존의 삼국사기하고 나는 다른 역사를 쓰겠다라는 의도를 표방한 거죠. 일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연이 아니라면은 이런 힘찬 문장을 쓸 수 있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거든요. 보면은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중국의 사설을 다 읽어본 사람이에요. 요순부터 해가지고 대택 여기까지는 사마천의 사기를 기본적으로 본 거고 그 이후에 중국의 역사도 봤기 때문에 적어도 고려시대 당나라 역사서까지는 섭렵한 사람입니다. 해서 많은 반증들을 확보한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부식하고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국유사에서 기이를 나는 쓴다, 편찬한다 이거를 대놓고 천명한 사람입니다. 이 문장 보면은 이게 그 당시 불교 승려들 문장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교육받은 사람의 문장을 이 과연 누군가 여기 이제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장은 중국의 25사를 읽고 그 자신감 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김부식과 같은 이런 권위 있는 사람들의 편찬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이잖아요. 문장을 읽어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 대학원생이 쓰는 그런 글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이 사람은. 그래서 고조선 조항이 설정되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없는 고조선 관련되는 기사가 들어가게 된 배경입니다. 이게 다른 여기 밑에 작은 글씨로 왕검조선이라고도 한다. 요거는 요 수도 중심지가 왕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평양성이거든요. 왕검에 있었기 때문에 왕검조선이라고도 한다. 고조선이다. 이때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이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보통 고조선이라고 하는 말은 옛 꽃자를 붙이는 이유가 이성계의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고조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국호는 아니죠. 국호는 그냥 조선인데 조선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옛날 조선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고조선이 역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13세기 말입니다. 몽고와 전쟁이 끝나고 이제 몽골의 복속기에 들어가면서 자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됩니다. 고려의 지식인들 가운데 우리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역사를 쓰는 사람들 중에 고조선에서부터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삼국유사도 그 대표적인 것이고, 거의 같은 시대에 이승휴라고 있습니다. 삼척 사람인데요. 유자입니다. 이승휴는 시로 우리나라 역사를 노래했습니다. 제왕운기라고 하는 역사시에서 역시 고조선을 처음 언급합니다.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고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이 개인의 관심이 아니고 아마 왕정 복고가 단행되고 이제 개경으로 다시 환도하고 몽고 복속하에 편입되고 하는 그 시대에 나름대로 그 시대로서는 민족주의자들이죠.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있는 지식인들 중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김부식이 말했던 신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조선에서부터 역사를 새롭게 서술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둘만이 아니고 아마 더 있었겠죠. 남아있는 것은 일련의 삼국유사하고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아마 더 있고 이 두 사람보다 선행하는 앞서는 성각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자,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삼국유사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출전을 밝혀요. 어디에서 자기가 인용했다고 출전을 밝힙니다. 이게 삼국사기에 비해서 삼국유사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삼국사기는 출전을 그다지 안 밝혔습니다. 근데 삼국유사는 가능하면은 출전을 밝혀줍니다. 요새도 출전 안 밝히고 남의 이게 아이디어 도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생각하면은 매우 시대를 앞서간 사람입니다. 근데 위서라고 하는 책을 인용했는데요. 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왕 이천제의 유당군 왕금이 입도 아사달하고 개국호 조선하니 요고 동시라. 여기까지가 위서에서 인용한 겁니다. 위서에서 인용한 거고 작은 글자는 요 삼국유사의 찬자가
줄을 단 겁니다. 작은 글씨로 보충 설명한 겁니다. 여기 보면 내왕은 지금으로부터란 뜻이거든요. from now.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게 13세기 후반이니까 그로부터 2000년 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도를 나타내는 단위 명사 1년, 2년, 3년 이게 년자를 지금은 많이 쓰지만은 한자는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이거 수레 제자인데요. 수레 제자. 태양신이 수레를 타고 아침에 동쪽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하루 종일 이 하늘을 가로질러서 서쪽 끝으로 넘어가면은 밤에는 저 반대편으로 계속 달려다가 그 다음날 다시 동쪽으로 와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죠. 이 수레 제자는 그렇게 해서 연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2000년 전에 요거 유는 있었단 말, 있다. 누구가 있다 할 때는 유자를 쓰고 어디에 있다라고 할 때는 있을 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뒤에 주어가 나오죠. 단군 왕검이 있었다. 2000년 전에. 근데 그 단군 왕검은 무슨 일을 했냐? 입도 아사달이라고 하는 곳에 도읍을 세우고 개국호 조선, 나라를 열고 조선이라고 불렀다. 도읍을 먼저 세우고 도읍이 있으니까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 여고동시. 여는 더불어란 뜻입니다. 누구누구와 더불어. 고와 더불어 같은 때이다. 이 고가 바로 요임금입니다. 중국의 요임금과 더불어 같은 때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가 중국 역사만큼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요임금을 왜 요임금이라고 안 하고 고라고 썼느냐? 집에서 자제분들하고 얘기할 때 자제분들이 엄마 이름 부르나요? 아버지 이름 부르나요? 안 부르죠? 이름은 부르라고 지었는데 왜 안 부르나요? 네? 그 다음에 동생이 가끔 화날 때 뭐 형 이름 부르지만 대개는 형이라고 하잖아요. 이름 안 불러요. 자기 윗사람은. 피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높은 사람, 조상의 이름이라든가 임금님 이름은 그걸 휘라고 하거든요. 휘를 피합니다. 이게 중국식 이제 예절이죠. 근데 미국 드라마 보면은 가끔 아버지 이름도 부르고 뭐 형제간에는 당연히 이름 부르고 계부나 계모인 경우 그냥 막 이름 불러버리잖아요. 미국 드라마 보면은 그들은 피의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의법이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사람이면은 고려시대 임금님 이름을 못 부릅니다. 뭐 부모님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걸 피휘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요자를 써야 되는데 고려 3대 임금이 이름이 요예요. 요. 하필이면. 그래서 그 요자를 쓸 수가 없어서 발음이 비슷한 고자를 쓴 겁니다. 이런 걸 피휘법이라고 그럽니다. 역사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또 외워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뭐 외울 게 많지 않지만 고려시대 태어난 유자가 과거 시험을 보려면은 역대 제왕의 이름들을 다 알고 있어서 답안지 쓸 때 그 피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뭐 낙방하는 정도가 아니고 잘못하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피법이 가장 발달했던 시대가 중국은 당나라, 송나라 때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 아주 성행해요. 이 피법이 친구 아버님 함자를 피휘하지 않고 사용했다. 절교입니다.
이 고려시대 때 과거제를 진사과라고 하는데, 진사가 되기 위한 시험, 진사과라고 하는 건데, 진사할 때 진짜가 나아갈 진짜거든요. 진사과. 소동파 친구 중에 아버지 성함에 진짜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동파 친구 중에. 이 사람 진사과를 못 봤습니다. 진사과 본다는 말을 못해요. 그 정도로 피의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제 장인어른에도 진짜가 들어가서, 근데 저도 고려시대 같으면은 진사과를 못 봤던가, 뭐 대학 시험을 못 봤던가, 교수가 못 됐던가, 감히 못 쓰는 거죠. 입시 원서 뭐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고려시대 지식인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자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왕이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그래서 조선시대가 되면은, 그렇다고 조선시대 임금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는 없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거꾸로 왕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어려운 한자로 지어요. 저 옥편 귀퉁이에 있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안 쓰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 이름을 몰라요. 세종대왕 훌륭하지만 세종대왕 한자로 쓸 수 있는 사람, 글쎄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한자를 왕실에서 다 피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자들은 그냥 일상 용어 써도 피의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왕들이 알아서 피해갔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이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북한에서 김일성을 부를 때 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수령이라고 부르거든요. 김일성의 타이틀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줄여갖고 위수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근데 역사에 수령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발해사에 이 실력자 지방 토호들을 수령이라고 부르는데, 발해에서는. 그래서 북한에서 편찬한 발해 이 역사 논문이나 책을 보면은 수령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가지고 다 두령으로 바꿨어요. 재밌어요. 지금도 북한은 그 이런 피의법 적용하는 왕조사이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고자라고 썼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중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고려의 역사도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위서에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위서란 책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남아있는 위서에 이 문장이 없습니다. 사차치 뒤져봐도. 그러면은 위서에 없는데 위서에 있다고 말하고 인용한 거냐, 이 찬자가 위서가 없는데 이렇게 갖다 붙인 거냐, 아니면은 이련이 볼 때까지는 이런 위서가 있었는데 지금 전해지지 않는 거냐, 요거 갖고도 또 미묘한 논쟁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비판하려고,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 위서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역사서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한국인들은 가능하면 이런 책이 사실은 있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련이 출처를 안 밝혔으면 논쟁이 안 될 텐데 잘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자꾸 사단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도 보면은 너무 잘하려고 해서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잘 격려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게 밝혔으니까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지, 이걸 안 밝혔으면은 25사를 다 뒤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요 아사달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최초의 도성 아사달. 여기에 대해서 이련이 줄을 달았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줄을 달았는데요. 그 주 중에 여기 보면은 개성 동쪽에 있다. 여기 아사달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백악이라고도 하는데, 백악은 개성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지금의 백악궁이 이곳이다. 재밌는 자료인데 이게 요 기록을 남길 당시에 백악궁이라고 하는 궁이 있었는데 그 궁이 바로 최초 고조선의 수도인 아사달 자리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주석을 다는 건데 문제는 이 백악궁은 1360년에 착공했습니다. 공민왕 때 1360년에 착공했는데 이때는 이련이 죽고 70년이 흐른 뒤입니다. 이련 사후에 이련은 1289년에 입적했는데 이 궁은 그로부터 70여 년이 흐른 후에 1360년에 착공한 겁니다. 공민왕이. 그러면 이 자료는 이련이 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는 거죠. 고조선 쪽을 지금까지는 다 이련이 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련의 기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줄을 가만히 분석하다 보면은 이련보다 나중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게 상공사를 알면 알수록 들여다보면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과거가 행복했죠. 오지선다행 중에 정답은 항상 있던 고3 시절이 행복했고 요새 우리도 전공과정 대학생들 들어와서 학과에 들어오면 제일 당황하는 게 그겁니다. 역사에 정답이 없던가 정답이 한 5개씩 되고 그랬습니다. 그게 제일 힘든 거죠. 뒤에 다시 제가 관련되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민왕이 수도를 옮기려고 여기저기에 이제 새로 궁궐을 물색하는데 처음에 공민왕이 관심을 가지고 궁궐을 쌓은 자리가 바로 지금 청와대 자리입니다. 이 백악이라고 하는 거는 하얀 바위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화강암 산지니까 화강암이 이렇게 정상부에 화강암이 있으면 멀리서 보면 하얗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악이라고 하는 지명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청와대 뒷산이 백악산이잖아요. 그거를 일제시기에 일본 사람들이 북악이라고 이제 달리 부른 거죠. 북악산, 북악산 하는 게. 북악산 밑에 그 청와대 개방한 데 가보셨죠? 청와대 자리 그 중에서도 옛날 노태우 대통령이 있다가 이제 주거지를 옮겼잖아요. 그 뒤쪽으로. 원래 이승만 때 경무대 자리가 조선 총독부 때 조선 총독 관사입니다. 거기가.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경무대로 사용하고 이승만, 박정희 쭉 거쳐서 노태우까지 왔다가 노태우가 이제 그 건물이 낡고 오래되고 하니까 그 뒤편으로 옮긴 겁니다. 주거지로 좋은 데는 아닌데 역대 아마 청와대 안방마님들이 말은 못했지만은 거의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경무대 그쪽에 궁궐을 짓다가 거기 부역에 동원된 한양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공사를 스톱시키고 짓다가 만 겁니다. 스톱시키고 다시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한 곳이 바로 개성 동쪽이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장단군입니다. 장단군인데 여기가 최전방이고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데 제가 작년에 8월 16일 날 거기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단의 그 대대 본부가 있는 곳인데 좀처럼 이게 그 군인들이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저도 야, 가지 말자 그렇게 하려다가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게 그거구나.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길 기다리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교시켜서 넣어줄 때까지 계속 신청할 거라고 그 말 하라고. 그래서 결국 갔는데 그분들이 이 까탈스럽게 거절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기 그 몇 년 전에 목함지뢰 사건 현장에 목함지뢰로 왜 발목 잘리고 해서 이럴 때 항상 꼬리 자르기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사관이 옷을 벗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괜히 민간인 집어넣어서 답사하다가 또 사고 나면 자기들은 옷을 벗어야 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들어갔다 왔습니다. 이 공민왕이 백악궁 착공을 하고 이 궁에 백악궁 가서 봤습니다. 공민왕은 행차까지 했습니다. 천도는 결국 하지 않았지만 가서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저기 대대 본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전방입니다. 바로 OP 바로 밑, 철책선 바로 밑에 있습니다. 사진을 일체 못 찍게요. 기밀 사항이라서. 근데 그 궁은 1360년 착공한 겁니다. 그것도 하반기에. 이련으로서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자로 된 요 주부는 이련과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거 전체가 이련과 관계 없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이제 위서라고 하는 자료가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되게 간단하죠. 일본 학자는 처음에는 아주 진지하게 접근해서 이 위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확인할 수 없지만 위나라의 역사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세기, 5세기, 6세기 위나라라고 있습니다. 조조의 위나라 말고 그보다 좀 뒤에 북중국을 통일하는 강력한 위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위나라의 역사책일 거다라고 인용한 그대로 신뢰를 한 거죠. 따라서 6세기 당시에는 고조선 건국 신화가 중국에까지 알려져 있었다.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어요. 일본 학자가. 나중에 이제 이걸 조금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요게 이제 6세기 당시에 그 신화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성 과정에서 이제 계속 새로 윤색이 되고 추가되고 한다는 거죠.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조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조선이라고 하는 이 조선은 있었고 그 고조선에 대해서 후세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중국에까지 알려졌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가 고기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기록이란 뜻이거든요. 이 책 이름이 아니고 그냥 고기예요. 근데 요 비슷한 내용이 이승휴의 제왕운기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단군 본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책인데 아마 필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내용이 달라진 그런 문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군 조선에 관해서 기록한 문헌이 13세기 후반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삼국유사 저자도 봤고 이승휴도 봤던 겁니다. 근데 여기 고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훨씬 더 자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조선 건국 신화가 여기 나옵니다. 석유환인, 옛날에 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 인자 특이하죠. 뒤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입구자 안에 선비사자. 근데 이게 원인 할 때 인자입니다. 그거의 이체자예요. 좀 다르게 쓴 건데 우리가 평소 사용하지 않는 글자체입니다. 이게 이제 수많은 스토리를 낳습니다. 이 환희는 재석을 말한다. 불교에 나오죠. 재석천. 재석을 말한다. 이 환인에 서자가 있었는데 서자는 환웅이라고 한다. 이 환웅은 요거는 산수할 때 사자지만은 헤아릴 숫자, 뭐 숫자 할 때 숫자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사용합니다. 자주, 빈번하게. 그럴 때는 발음을 삭이라고 합니다. 삭. 삭의 천하. 자주, 종종, 천하의 뜻을 두었다. 하느님의 아들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그 하늘 밑에 세상, 천하,
인간 세상에 자주 뜻을 두었다. 인간 세상에 대해서 자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탐구 인세, 인간 세상을 구제하기를 원하였다. 이 탐자는 탐하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원하다는 뜻입니다. 인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였다. 부지자의, 아버지가 자식의 뜻을 눈치채셨다. 알 수 있죠, 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부지자이라. 그래서 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하시 삼위태백, 아래로 내려다 보신 거죠. 하늘 아래를 보셨습니다. 보니까 여기 밑에 삼위태백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봉우리가 3개 있는 산인데 이름이 태백입니다. 태백산. 아래로 태백산을 보니까 그 지역이 가히 홍익인간이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더라. 땅이 좋은 겁니다. 홍익인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 교육의 이념이죠. 홍익인간. 대학교도 아예 나왔잖아요. 홍익대학교.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는 주다는 뜻입니다. 줬다. 천부인 3개를 주었다. 도장입니다. 제왕이 일어날 때는 왜 부명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신이 아들한테 지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죠. 도장 3개를. 조선시대로 치면 옥새 같은 거죠. 3개를 준 겁니다. 그리고는 견왕이지, 가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천하로 내려가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게 리자가 이치란 뜻인데, 법칙 할 때 리자인데, 이념 그런 거 할 때 이게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치하다 뜻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피의법에 고려 임금님 가운데 치자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자에. 하필이면은. 그래서 고려시대 사람들은 치자를 거의 안 쓰고 그거랑 뜻이 같은 리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리자 자체가 다스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리자가 피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글자예요. 이것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래서 환웅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내려오는 거죠. 솔도 3천,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강의 태백산정 신단수하, 태백산 꼭대기, 거기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신단수라고 하는 나무 아래로 내려오셨다. 위지신시, 그 곳이 장소가 바로 신시이고 그 사람이 바로 환웅천왕이다. 환웅은 하느님의 아들인데 서자인데 지상으로 내려와서 또 지상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근데 내려온 장소가 신단수를 통해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88올림픽 개막식 그거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때 그 성화를 붙였던 곳, 그 성화대, 올림픽 기간 내내 성화가 꺼지면 안 되잖아요. 성화가 타오르는 그 물건의 디자인이 바로 이 신단수를 디자인한 겁니다. 신단수라고 하는 나무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신성한 나무예요. 신이라든가 무당과 같은 이런 신적인 존재들이 하늘을 올라가고 지상을 내려오고 할 때 이용하는 통로가 신단수예요.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요 관념을 빌어가지고 88올림픽 때 성화봉송대를 디자인한 겁니다.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 지상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신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이 형상을 따서 만든 글자가
무당할 때 무자입니다. 무당이라고 하는 글자는 바로 우주수를 통해서 오르내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웅은 무당. 내려와서 왕이 된 겁니다. 여기 스토리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그 지역을 신시라고 불렀다는 건데, 이게 바로 한국에서 도시는 종교 도시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서 도시의 성격은 다 다른데, 행정도시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 고대는 행정도시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종교적인 도시에 출발하고, 중세 유럽은 상업도시에서 출발하고, 도시의 최초의 성격을 우리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예요. 환웅천왕이다. 근데 이 천왕은 풍백과 바람을 관장하는 신, 풍백. 우사는 비를 관장하는 신, 우사. 운사, 이 사람은 구름을 관장하는 신.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곡식을 주재하고, 주명, 사람의 목숨을 주재하고, 주병, 질병을 주재하고, 주형, 형벌을 주재하고, 주선악, 도덕이죠. 윤리, 도덕 윤리를 주재하시고, 무릇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재하셨다. 그러면서 제세이화하셨다. 인간 세상에 계시면서 인간들을 다스리고 교화하셨다. 이때 인간사가 많아봐야 360여 가지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요, 세상 만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돼요. 그건 조선시대 표현이고, 옛날 제가 처음 산 자동차가 부품이 2만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훨씬 복잡하니까 정말 대통령하기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때는 소박한 사회잖아요. 하루에 한 개씩, 1년에 360여 가지밖에 안 돼요. 일이라고 하는 게. 다스리기 편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시는 그때죠. 그 당시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일웅일호, 곰 한 마리하고 호랑이 한 마리가 동혈이거, 줄이면 동거죠. 같은 동굴에서 살고 있었다. 곰 한 마리하고 호랑이 한 마리. 근데 이 짐승들이 뭘 했냐면은 기우신웅 원화위인, 항상 기도하기를, 환웅한테 기도한 거죠. 환웅한테 항상 기도하기를 원컨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신께서, 유는 주다는 뜻이죠. 뭘 줬냐면은 영의 일주와 산 이십매. 이거는 쑥이거든요. 애는 신령스러운 쑥 한 줄기. 그 다음에 이 산은 마늘이에요. 마늘 20개, 쑥 한 줄기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배식지 불견 일광 백일편득 인형. 입에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쑥과 마늘을 먹고 일광을, 불견, 안 보기를 100일 동안 하면은, 태양을 100일 동안 안 보면은 곧장 사람의 모습을 얻을 것이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얻어서 그것을 먹고 기 37일, 37일 동안 금기를 지켰다. 21일이죠. 3 곱하기 7일. 원래 100일이어야 되는데 21일 동안 지킨 겁니다. 지켜서 곰은 여자의 몸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새 못 참고 뛰쳐나간 거죠. 불능기, 금기를 지키지 못해서 호랑이는 사람의 몸을 얻을 수가 없었다. 이게 모든 게 신조차도
계획대로 안 됩니다. 이 피조물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뜻대로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곰을 여자로 만들고 호랑이를 남자로 만들면은 둘이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늘과 쑥을 줬는데, 곰은 이 끈기가 있어가지고 3, 7일 동안 버텨서 여자가 됐는데, 호랑이는 남자가 못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차질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웅녀, 곰에서 여자가 된 사람, 웅녀가 무여위혼, 더불어서 혼인할 자가 없었다. 난감하잖아요, 신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아담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갈빗대를 뜯어다가 여자 또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비슷한 얘기 또 하는 거죠. 그 곰이 매번 신단수 아래에 가서 기도한 겁니다. 주원유잉, 잉태하기를 원한 겁니다. 제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환웅이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가화, 변장한 겁니다. 임시로 인간으로 변장을 해서 혼지, 웅녀와 혼인을 해서 잉생자호, 아들을 잉태해서 낳았으니 그 사람 이름이 단군이다. 원래 환웅은 신입니다. 신이 지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신인인 거죠. 신인. 곰은 인간이 아닙니다. 비인이에요. 비인인데 인간이 된 거죠. 곰과 쑥을 먹고.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환웅이 가화하잖아요. 자기가 신인데 신의 모습을 감추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웅녀하고 동등한 상태에서 혼인해서 아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단군이고, 이 사람이 요임금이 즉위한 50년째 되는 경인년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라를 세웠으니 그것이 고조선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이하는 뭐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린 지 얼마 만에 뭐 어떻게, 뒷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조선 건국 신화입니다. 굉장히 짧고요. 이 신화를 역사학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신화인데, 신화는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경험을 신들의 이야기로 스토리텔링 한 거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래서 그 자체는 날조가 아니고 이러한 신화를 향유했던 집단들의 역사적 경험, 지혜, 그것을 신들의 이야기로 재구성한 것이다. 역사를 반영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 학계의 입장이고, 반대로 이것은 이제 이런 단계에 13세기 후반에 가서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각색한 것이다. 이게 이제 일본 학계의 주장인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 짧은 신화를 통해서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건국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마늘과 쑥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의 작물입니다. 처음 인간이 농경생활로 이행했을 때 가장 초기에 재배했던 작물이 마늘과 쑥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온 게 누구냐 하면은 환웅이 갖고 왔잖아요. 그 환웅 집단은 다른 어디선가에서부터 농경 문화를 가지고 만주 한반도로 이주해온 집단들입니다. 백두산 일대로. 근데 백두산 일대에는 곰과 호랑이로 상징되는 선주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왜 백두산 곰, 백두산 호랑이 있잖아요. 이 곰과 호랑이는 정말 동물이란 뜻이 아니고 곰을 숭배하는 수렵 종족, 호랑이를 토템으로 모시는 종족이란 뜻입니다. 근데 얘들은 농경민족이 아니고 수렵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사냥하면서 살아가는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농경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수렵 종족들은 야만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혼인이 될 수 없는 건데, 선주민들 가운데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들은 새로운 문화, 환웅족이 갖고 온 농경 문화를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임으로써 환웅족하고 곰부족 사이에 제휴, 동맹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최초의 국가를 건설한 것이 고조선이고, 이 집단이 갖고 있었던 종교는 샤머니즘을 문화로서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짧은 신화의 형태로 기술한 건데, 왜 이렇게 적었느냐? 육하원칙 갖고 그냥 사실대로 적었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이 구전의 메리트죠. 우리가 할머니 무릎 빼고 들었던 옛날 얘기는 지금도 기억하지만 고3 때 공부했던 논설은 하나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 자신들의 역사를 후세에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들이 기억하기 좋은 게 바로 이렇게 신이하게, 기이하게. 우리 애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외웠거든요. 근데 성인들은 못 외우잖아요, 그거. 잘 모르고. 그런 식으로 기이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역사를 반영한다는 생각에서 이 삼국유사의 찬자는 한국사의 계시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런 것이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김부식 단계도 아마 있었을 텐데, 김부식이 봤을 때는 이게 괴상한 거에 해당되니까 괴력 난신에 저촉된다고 생각해서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다루지 않은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